1991년 12월 20일, 펜실베이니아의 조용한 마을에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16세의 발랄한 소녀 로리 쇼는 평소처럼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헤이즐은 딸의 평온한 아침 인사를 뒤로하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집안의 정적은 끔찍한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헤이즐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목격한 것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로리는 자신의 침실 바닥에서 피에 젖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녀의 목에 남겨진 치명적인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로리의 목을 베어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현장에는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로리는 죽기 직전까지 처절하게 저항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리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일기장은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로리가 최근 몇 달간 느꼈던 극심한 공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의 레이더망에 가장 먼저 포착된 인물은 미셸 미쇼였습니다. 그녀는 로리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목격된 전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미셸은 평소 로리를 향해 병적인 질투와 증오를 드러내왔습니다. 형사들이 미셸의 행적을 추적하자 소름 돋는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로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를 괴롭혀온 스토커였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무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슬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와 함께 있었던 공범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미셸은 로리와 도대체 어떤 관계였기에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미셸이 로리의 전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다는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로리는 그저 평범한 사랑을 꿈꿨던 어린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았던 인연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미셸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로리의 사진들이 기괴하게 훼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미셸의 방은 마치 로리를 향한 증오의 재단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미셸의 집착이 얼마나 광기 어린 것이었는지 드러났습니다. 로리는 자신이 죽기 전 친구들에게 이미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스토킹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는 법적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던 로리의 목소리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묻혔습니다. 헤이즐은 자신의 딸을 죽인 범인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범행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로리의 죽음은 서서히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로리는 침묵하지 않고 단서를 남겼습니다. 경찰은 미셸이 로리를 죽이기 위해 세운 치밀한 계획의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피 묻은 장갑이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셸의 거짓말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8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어떻게 한 소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요? 로리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셸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원한을 넘어선 거대한 광기의 소용돌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미셸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로리가 죽기 전 목격했던 또 다른 인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미셸의 숨겨진 과거와 그녀가 꾸민 잔혹한 연극이 하나씩 베일을 벗기 시작합니다. 다음 순간 형사가 들이민 사진 한 장에 미셸의 표정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형사가 내민 사진 속 인물을 본 미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 속 로리의 미소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미셸의 전 남자친구였던 한 소년과 로리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단 8일 동안만 지속된 가벼운 청춘의 일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에게 그 8일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용납할 수 없는 전쟁 선포였습니다. 미셸은 로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의 삶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움직이지 않았으며 자신을 따르던 어린 소녀 타비타를 끌어들였습니다. 미셸은 타비타를 세뇌하여 로리가 마치 악마인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리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그녀가 집을 나설 때마다 뒤를 밟았습니다. 로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로리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나 알 수 없는 저주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학교 사물함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적힌 쪽지들이 매일같이 쌓여갔습니다. 미셸은 로리의 친구들에게 접근해 그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로리는 학교에서 고립되었고 믿었던 친구들조차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비타는 미셸의 명령에 따라 로리의 가방을 찢거나 소지품을 훔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로리는 엄마 헤이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당시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단순한 아이들의 다툼으로 치부될 뿐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미셸은 로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기괴한 승리감을 맛보았습니다. 괴롭힘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급기야 로리의 집 마당까지 침입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에 로리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미셸은 로리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로리의 영혼을 짓밟기 위해 더욱 잔혹한 물리적 충돌을 준비했습니다. 학교 주차장에서 미셸은 로리를 가로막고 직접적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으로서의 동정심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로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자신을 가만히 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비웃음을 흘리며 로리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타비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미셸은 타비타에게 로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며칠 뒤 타비타는 방과 후 인적 드문 길에서 로리를 덮쳤습니다. 로리는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미셸은 현장에 없었지만 통신망을 통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로리의 엄마 헤이즐은 상처 입은 딸을 보고 분노하며 다시 한번 경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미셸 일당에 대한 조사는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미셸의 광기는 더욱 거침없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로리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셸은 로리의 엄마가 집을 비우는 시간을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비타에게는 로리를 유인할 치밀한 각본을 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두 여자의 대화 속에서 16세 소녀의 운명은 서서히 비극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마침내 미셸은 로리의 엄마 헤이즐에게 전화를 걸어 상냥한 목소리로 독을 뱉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은 로리를 죽음의 덫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미끼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법 체계는 스토킹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무지했습니다. 로리가 겪고 있던 공포는 법적으로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괴롭힘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미셸은 더욱 대담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로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셸은 로리의 엄마인 헤이즐의 모성애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주 정중하고 친절한 이웃의 모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헤이즐은 딸을 괴롭히던 이 무서운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자신이 이제 모든 원한을 버렸으며 화해하고 싶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헤이즐은 그 사과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미셸은 헤이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직장인 편의점으로 그녀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은 로리가 집에 혼자 남게 될 시간을 벌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미셸은 동료인 타비타를 깨워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타비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미 미셸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미셸은 미리 준비한 끈과 둔기를 챙기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헤이즐은 딸 로리에게 금방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로리는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 조용히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 밖의 골목에서는 미셸의 차가 시동을 끈 채 은밀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헤이즐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미셸의 눈빛이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지금이야, 움직여.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발소리를 죽이며 로리의 집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에서 음악을 듣고 있던 로리는 낯선 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셸은 미리 알아둔 잠금 장치의 허점을 이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로리는 이를 바람소리라 생각했습니다. 미셸과 타비타는 거실을 지나 로리의 방이 있는 복도로 스며들었습니다. 드디어 로리의 방문 앞에 도달한 미셸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로리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잊고 싶었던 악몽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나가. 미셸은 대답 대신 문을 걸어 잠그고 천천히 로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타비타는 문 앞을 지키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로리는 전화를 걸기 위해 수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미셸이 더 빨랐습니다. 미셸은 단숨에 전화선을 뽑아버리고 로리를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오직 가해자의 광기와 피해자의 비명만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헤이즐은 미셸을 기다리며 편의점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나타나지 않았고 헤이즐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습니다. 헤이즐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황급히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로리의 목에 끈을 감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헤이즐의 차가 집마당에 급정거하는 순간 로리의 방에서 마지막 비명이 멈췄습니다. 로리의 비명이 멈춘 정적 속에서 수사관들은 참혹한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헤이즐은 자신의 선택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있던 미셸과 타비타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셸은 모든 것이 로리의 자작극이었거나 타비타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겁에 찔린 타비타는 미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은 미셸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미셸은 증인석에서도 로리를 모욕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로리의 유가족들은 그녀의 거짓말을 들으며 가슴을 쥐어뜯어야 했습니다. 검찰은 미셸이 일기장에 적어둔 잔혹한 계획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로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죽일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가득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셸의 스토킹을 단순한 말다툼으로 치부했었습니다. 이 비극은 영국 사회의 거대한 분노와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로리의 이름을 딴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법안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1997년 영국에서 괴롭힘 방지법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리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정은 마침내 미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며 정의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미셸의 눈빛에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타비타 역시 살인 공모 혐의로 장기 복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악한 의도는 과연 감옥 안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이보다 더 기묘하고 잔인한 인과응보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로리 사건과는 또 다른 형태의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 한 식품 공장에서 일어난 기묘한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실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사라졌고 그 뒤에는 2명의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몬다와 이시카와, 이 두 사람은 피해자의 선량함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 영혼까지 파괴하려 들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자신이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몬다는 가해자들 중에서도 유독 잔인한 주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방식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남을 해친 자가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말이 현실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몬다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가 되었는지를 추적할 것입니다. 로리쇼 사건이 법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 사건은 천벌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가해자들의 잔혹한 범죄 수법은 듣는 이들을 경악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예상치 못한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몬다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이 괴롭혔던 피해자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리쇼의 사건이 남긴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일본에서 벌어진 또 다른 소름 끼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몬다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이 괴롭혔던 피해자의 그림자가 아닌 더 거대한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몬다와 그의 신복과도 같았던 이시카와라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들의 사냥감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타겟이 된 것은 사회적 보호가 절실했던 지적 장애를 가진 한 동료였습니다. 몬다는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하여 점차 피해자의 일상을 옥죄어 갔습니다. 이시카와는 몬다의 곁에서 그 잔인한 놀이에 동참하며 가학적인 쾌감을 느꼈습니다. 괴롭힘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한 명의 인간이 아닌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분출할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만행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외면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몬다의 대담함은 멈출 줄 모르고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명백한 살의가 담긴 학대였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몬다는 피해자가 고통의 비명을 지를 때마다 더욱 흥분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길 없던 피해자는 차가운 바닥에서 서서히 생명의 불꽃을 잃어갔습니다. 범행 후 몬다와 이시카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현장을 떠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수사망은 빠르게 그들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몬다는 수사관들 앞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이시카와 역시 사전에 맞춘 대로 거짓 진술을 반복하며 수사를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몬다의 집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소지품은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몬다는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시스템의 허점을 비웃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통곡하며 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 전반에 지적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간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몬다는 예상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기 위해 비겁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이시카와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지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시카와는 결국 몬다의 모든 범행을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괴물 사이의 균열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만큼이나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법원은 결국 몬다에게 주동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되는 순간까지도 몬다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의 생활은 그가 밖에서 군림하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거의 가해자였던 그는 이제 그곳의 생태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몬다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주었던 공포를 이제 스스로 매일 밤 느껴야 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하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몬다의 형기가 끝나갈 무렵 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오직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법적인 처벌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출소를 앞둔 마지막 밤, 몬다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누군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짚었을 때 몬다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나타난 차가운 손길은 몬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의 앞에는 과거의 동지였던 이시카와가 서 있었습니다. 이시카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감정이 거세된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몬다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벽은 차갑게 등을 막아섰습니다. 한때 타인을 무참히 짓밟았던 그 잔인함이 이제는 그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가해졌을 때 몬다는 예전에 죽였던 동료의 비명을 떠올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올려다본 하늘은 아무런 자비도 없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시카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의식을 치르듯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고통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몬다의 숨소리가 잦아들자 골목에는 차가운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시카와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이 아닌 처절한 보복임을 직감했습니다. 자신들이 법의 구멍을 비웃으며 저질렀던 죄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로리쇼의 부모님은 멀리 떨어진 이곳의 소식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어떤 복수로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남겨진 이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일본 사회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범죄에 대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리의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법을 바꾸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거웠습니다. 이시카와 역시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법정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준엄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벽 안에서 그들은 매일 자신들이 죽인 영혼들의 무게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미셸 또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날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늙어갔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건들은 보여줍니다. 타인의 삶을 파괴한 자는 자신의 삶 역시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제 로리의 영혼은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고 평온한 안식을 찾았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 위로 흩어지는 구름처럼 그녀의 아픔도 서서히 잊혀가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집착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사랑으로 포장되는 순간 범죄는 시작됩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비로소 진화합니다. 로리쇼의 어머니 헤이즐은 매년 딸의 생일에 꽃을 심으며 그녀를 기립니다. 그 꽃들은 지지 않는 기억이 되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인과응보는 단순히 형벌을 넘어선 우주의 이치였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그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몬다는 죽음의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현실의 로리들은 여전히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스토킹과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감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비극의 굴레를 끊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 속에서 이 슬픈 기록을 이제 마칩니다.